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1장 챕터 1 왕기초 회계 원리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제1절이 부기와 회계입니다. 회계는 부기에서 출발하는 거죠. 먼저 부기는 장부 기입의 약칭으로서 가운데 부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부기죠. 장부에 기록하는 걸 부기라고 합니다. 기업의 경제 활동에 따른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기록, 정리하는 절차가 부기예요. 그러면 누가 기록할 것인가? 기록의 주체가 기업이고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경제 활동에 따른 재산의 증감 변화, 이것을 기록하는 거죠. 완, 또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기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록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또 이 원리를 회계 원리, 기록하는 방법은 복식 부기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왕기초 회계 원리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은 영업 활동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요. 상기업과 제조기업. 상기업은 상품을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파는 기업이고 제조기업은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품이죠. 만약에 하이마트에서 만들어진 노트북을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팔고 있다. 그러면 만들어진 노트북이 상품이 되어지는 겁니다. 삼성전자에서 공장에서 노트북을 직접 제조하여 만들어 팔고 있다. 그러면 공장에서 만들어진 그 노트북이 제품이 되어지는 거죠. 또 서비스 기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강의하는 거, 병원 이렇게 치료하는 게 서비스인데 일단 전산회계 1급은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전산회계 2급은 상기업이고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은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률적 관점에 따라서 다시 기업은 둘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개인기업이고 두 번째는 법인기업이죠. 개인기업은 경영과 소유가 일치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사 미천을 사장님이 내고 영업활동 열심히 해서 번 돈이 있으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기업, 경영과 소유가 일치하는 소규모 기업이 바로 개인기업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주위에 있는 PC방, 노트북 일반적으로 다 개인기업이고요. 법인기업은 경영과 소유가 일치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장사 미천을 댄 자를 우리 회사 주인, 주주라고 해요. 다수의 주주가 있고 주주 중에 선출된 전문 경영인이 이렇게 경영하는 거 또는 주주가 아니더라도 경영이 가능한 게 이게 법인기업이에요. 법인은 법에 의해서 인격이 부여되는 거죠. 법인은 설립했을 때 등기소에 등기하는 거예요. 개인은 태어나자마자 인격이 부여되는 거고 법인은 법에 의해서 인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법인기업은 누구 하나의 장사 미천으로 영업활동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 그래서 다수의 주주에게 장사 미천을 받아와서 전문 경영인이 경영하는 거, 이게 법인기업이고 그러면 전산회계 1급의 시험 범위는 어디가 될까요? 그렇죠. 법인기업, 여기가 시험 범위가 됩니다. 이것만 아시면 되고 또 경제활동에 따른 재산의 증가 변화인데 여기에서 경제활동이 뭘까?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 앞으로 배울 활동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보신 영업활동이죠. 영업활동은 회사 설립 목적에 따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에요. 상기업은 상품
사와서 파는 활동. 제조기업은 원자재 사와서 공장에서 만들고 만든 제품 파는 거. 또 저는 강사죠. 강사는 강의하는 거. 병원은 치료하는 게 이게 영업 활동이 됩니다. 설립 목적에 따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되는 겁니다. 영업 활동 하려면 돈을 이렇게 어떻게 빌려오거나 해야 돼요. 이런 걸 재무 활동이라 합니다. 나중에 배울 사채 발행하는 거, 주식을 발행하는 게 재무 활동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영업 활동 열심히 해서 남긴 돈 있으면 그냥 두는 게 아니고 투자해야 돼. 주식이나 채권, 유가증권 투자하는 거고, 또는 우리 회사가 제조기업인데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기계 이렇게 사오면서 투자하는 거죠. 또 연구개발 투자하는 거. 경제활동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활동, 재무활동, 투자활동 이런 활동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주로 영업활동에 대해서 기록을 하겠죠. 일정한 원리, 회계 원리는 앞으로 계속 공부하시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회계는 뭘까? 회계는 부기 개념에서 정보 전달 과정을 추가한 거예요. 다시 부기가 이만큼 있다. 부기가 이만큼 있다면 여기에다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전달 과정,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 이렇게 큰 동그라미 있죠. 이를 회계라고 합니다. 회계. 여러분이 전산회계 1급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갑자기 친구가 놀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은 전산회계 1급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나 이거 공부해서 못 놀아 라고 하겠죠. 그러면 친구가 물어볼 거예요. 전산회계 1급 어렵지 않아? 그래, 그러면 물어볼게. 회계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회계? 알면 다쳐. 무서운 거야.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회계는 그냥 장부 기록하여 얻어진 정보를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친구가 너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 열심히 해라 라고 하겠죠. 이렇게 회계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보시면 우리 교재, 즉 회계란 정보 이용자, 정보를 이용하는 자 또는 이해관계자라고 해요.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거, 돈과 관련된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 그러니까 식별하다, 알아채는 거죠. 또 측정, 금액으로 만드는 거예요. 전달하는 과정을 뭐라 한다? 회계라고 하는 겁니다. 회계는 부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기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기의 종류 중에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 기록 계산의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죠. 먼저 단식 부기, 이 단자는 홑 단자예요. 결과만 한 번 기록하는 거. 우리 집에 가계부 있고 또 여러분이 쓰시는 용돈 기입장 있죠. 이렇게 결과만, 돈이 얼마 입금되었고 얼마 출금되었고 또 잔액이 현재 얼마인지 이렇게 결과만 한 번 기록되어지는 게 단식 부기고, 기업이 장부 기록하는 건 그렇게 결과만 한 번 기록하는 게 아니고 결과를 이렇게 불러오는 원인까지, 원인과 결과 나누어서 두 번 기록하는 게 바로 복식 부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스포츠도 단식이 있고 복식이 있잖아요. 단식은 혼자 하는 거고 복식은 둘이 하는 거죠. 기업의 부기는 뭐다? 그렇죠. 복식 부기, 결과만 한 번 기록하는 게 아니고 결과를 도출시키는 원인까지 두 번 기록하는 게 복식 부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록하는 게 두 개이기 때문에 기록하는 장소가 몇 군데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두 군데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칠판을 반으로 쪼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 회계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해서 왼쪽을 차변이라 하고 그리고 오른쪽을 대변이라 합니다. 이건 정해진 용어예요. 약속이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우리 회계는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 이렇게 약속을 지켜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회계는 기업의 언어입니다. 언어 공부할 때는 일단 용어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영어 공부한다. 그러면
알파벳 암기하고 영어 단어에서 출발했죠. 뭐 수학을 공부한다. 수학 공식 또는 뭐 구구단 이거 암기한 다음에 이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회계 기업의 언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어 정리가 공부의 시작이에요.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 암기하셨을 거예요. 제가 읽은 그 책이 있는데 어떤 교수님이 쓰신 그 책에 쓰여 있는 거 소개 말씀드릴게요. 달리는 기차가 있대요. 달리는 기차. 기차 안에서 오른손잡이 남자분이 큰 게 매려운 거야. 이렇게 큰 게 매려워요. 큰 걸 다 보고 나서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마무리 짓겠죠. 근데 해당 기차가 달리고 있어. 덜컹덜컹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달리는 기차를 오른손 바빠 나머지 왼손으로 달리는 기차를 잡고 있어야 되겠죠. 왼손이 달리는 기차를 잡고 있는 쪽이고 이 변이 변두리 변이니까 왼쪽이 달리는 기차를 잡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이 큰 거를 마무리 짓는 거야. 오른쪽 대변, 왼쪽 차변이네.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인과 결과 나누어 2번 기록하고 복식부기, 대부분의 기업은 복식부기를 이용해서 장부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식부기의 어떤 특징 때문에 장부 기록이 이루어지는 거죠. 복식부기의 좋은 특징 3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래 이중성. 기록하는 걸 거래라고 해요. 기록하는 걸 회계상의 거래라고 하는데 이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원인 결과 나누어서 몇 번? 그렇죠. 2번 기록합니다.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가진다. 두 번째 대차 평균의 원리.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제 수업의 특징은 이렇게 중요한 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암기가 안 될 수가 없어. 대차 평균의 원리, 오른쪽에 적혀있는 금액의 합계와 왼쪽에 적혀있는 금액의 합계가 일치한다. 이게 대차 평균의 원리가 되는 거죠. 차변 금액의 합계와 대변 금액의 합계는 반드시 일치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자기 검증의 기능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록하는 게 스스로 틀렸다 또는 무언가 빠졌다, 오류와 탈루를 자동 검증할 수 있어요. 이게 자동 검증의 기능이 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이번 방학을 맞이해서 한 달 동안 알바를 합니다. 알바 받기로 한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한 달 동안 알바 열심히 해서 100만 원 받기로 하고 그리고 열심히 알바합니다. 한 달 뒤에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와야 돼? 1억? 10억?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들어오나? 안 들어와요. 알바 100만 원짜리 했는데 뭐 왼쪽이 1억이야. 그러면 이게 말이 돼? 안 돼. 왼쪽과 오른쪽에 같은 금액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금액이 틀리네. 그쵸? 그때는 이거는 잘못되었다. 고쳐라. 왼쪽도 100만 원이다. 이게 자기 검증의 기능입니다. 우리 회계 1급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복식부기 또는 복식회계라고 해요. 복식회계 특징인 것은 특징이 아닌 것은 이 3가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이용자란 회계 정보가 필요한 자를 말하며 정보 이용자는 의사결정의 목적과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투자자, 채권자, 경영자로 분류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업의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그림이 있을 거예요.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정보 이용자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먼저 주주, 우리 회사의 장사 미천을 댄 주주.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것인가 말 것인가, 보유한다면 몇 주를 보유할 것인가, 또 이익이 얼마큼 났으니까는 배당을 얼만큼 받는 게 맞을까. 배당은 장사 미천을 낸 돈에 대한 이익 분배 받는 걸 배당이라 하는 거예요. 배당은 얼마나 받는 게 합리적인 것인가, 이런 의사결정할 때 기업의 정보를 요구합니다. 또 채권자,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자, 보통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채권자, 해당 기업에 돈을 빌려줄 것인가 말 것인가, 빌려준다면 얼마를 빌려줄 것인가, 이번에 원금
만기가 도래하는데 연장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이자 얼마 받을 것인가, 이런 의사결정할 때 해당 기업의 정보를 요구할 거예요. 채권자, 그리고 경영자 있죠. 경영자는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신제품이 출시되었는데 해외 진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당 제품의 가격을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 이러한 의사결정할 때 해당 기업의 정보 요구하는 거고, 직원은 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 받아야 되겠죠. 성과급 얼마 받는 게 맞을 것인가, 또는 뭐 예비 직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 취업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해당 직원이 평생 몸 바쳐 일할 것인가 아니면 이직할 것인가 라는 의사결정할 때 그 기업의 정보를 요구합니다. 국가, 기업이 이익을 냈으면 당연히 국가는 세금을 징수해야 돼요. 세금을 얼만큼이나 징수할 것인가 기업의 정보 요구하겠죠. 또 거래처, 지속적인 신용거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즉 외상거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당 기업의 정보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기업의 정보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정보를 제공할 때 어디에 담아서 제공할까? 그쵸? 일단 다음 내용을 보시면 정보 이용자, 이해관계자는 내부 이해관계자와 외부 이해관계자로 구분이 되어지고, 내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회계를 관리회계,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회계를 재무회계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 먼저 볼게요. 먼저 주주와 채권자를 위한 회계가 재무회계이고, 재무회계 정보 전달 수단이 이거예요. 재무제표. 어디에 담아서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 여기에 담아서 정보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이 재무제표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 법에 의해서 강제력이 있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재무제표가 되었습니다. 즉, 재무회계는 정보 이용자가 무수히 많죠. 누구 한 명을 위해서 누가 한 명이 원하는 정보만을 제공할 수가 없어. 다시 여기와 비교해 볼게요. 관리회계.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 경영자를 위한 회계가 되는 거죠. 경영자를 위한 정보 제공이 관리회계인데, 여기는 정보 이용자가 뭐 한 명이고 소수예요. 따라서 이 경영자가 요구하는 형식에 맞추어서 작성된 보고서가 이게 보고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경영자가 뭐 표를 통해서 보고해, 또는 경영자가 그림을 그려와서 보고해, 또는 경영자가 춤으로 보고해.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경영자가 요구한 형식에 맞추어서 보고하는 게 특수 목적 보고서가 되어지는 거고, 여기는 한 명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 또 여기는 관리회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지향적인 관점입니다. 근데 주주와 채권자, 삼성전자 주주와 채권자 수천 명, 수만 명 되겠죠. 이렇게 한 명만을 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다수의 요구를 각각 맞춰서 한 명을 위한 보고서 작성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수가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을 기준에 의해서 이제 작성해 보고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가 요구하는 걸 기준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보고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려면 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돼야 돼요. 만약에 우리 회사 주주가 있다. 주주가 어떤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 기업을 비교하겠죠. 기업 A가 있고 기업 B가 있습니다. A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B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 A는 A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작성한 재무제표가 있고, 그리고 B는 B 나름의 기준에 의해서 작성한 재무제표가 있어. 그러면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잖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기업은 획일적인 법적 강제력이 있는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해야 돼요. 관련된 사례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100m 달리기 육상 선수를 뽑는 감독이라 할게요. 육상 선수 감독이라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 명의 선수의 자료를 취합해서 대표 선수를 뽑아야 돼. 국가대표. 보니까 A는 100m가 11초예요.
10초라고 할까? 10초? B는 100m가 20초야. 20초. 그러면 딱 이것만 봤을 때 누굴 뽑아야 돼요? 국가대표로 누구를 선택하는 게 맞죠? 그렇죠. A는 10초니까 A를 선택하는 게 맞죠. 근데 알고 보니까 A는 평평한 운동장에서 뛰는데 뒤에 미친 개가 뛰어오는 거야. 그럼 막 열심히 뛰겠죠? 근데 B는 바닷속에 뭐 모래 자갈밭 이런데 뭐 진흙탕 뭐 뻘 이런 데에서 막 뛰는 거예요. 100m를. 그러면 다른 환경에서 뛰었기 때문에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말할 수가 없는 거지. 동일한 환경에서 비교해야 비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재무제표는 정보 전달 수단이 되는 건데 이 재무제표는 반드시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해야 이렇게 비교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재무제표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외부 정보 이용자, 주주, 채권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보고 수단이 되어지는 거고 이 재무제표에는 뭐가 있냐면 재무상태표가 있고 과거에는 대차 대조표가 있어요. 두 번째 손익계산서, 세 번째 현금 흐름표, 네 번째 자본 변동표, 그리고 주석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재무제표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의 종류. 첫 번째 재무상태표, 과거에는 대차 대조표라고 했어요. 밸런스 시트 BS라고 합니다. 두 번째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인컴 스테이트먼트 IS 이렇게 줄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금 흐름표. 네 번째는 자본 변동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석. 여기까지가 재무제표예요. 재무 상태 등을 나타내는 여러 제자죠. 여러 가지 표가 이게 재무제표가 됩니다. 여기는 I고 여기는 어이가 되는 거예요. 재무제표. 먼저 재무상태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가 되어지는 거고요. 재무상태가 뭘까? 이는 나 얼마 버니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얼마이니를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 버니와 얼마 이니는 다른 거니까 다시 여기는 뭐라고요? 그렇죠. 얼마 있니? 일정 시점에 얼마 있니를 보고하는 게 바로 재무상태표가 되어집니다. 얼마 있니가 의미가 있으려면 일정 시점이라는 수식어가 달라붙어야 돼. 그래야 의미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관련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친한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친구야, 너 얼마 있니? 라고 하니까 친구가 얘기하기를 태어날 때는 무일푼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획기적인 아이템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때는 얼마 있었는데 근데 장사다가 사업을 그냥 무리하게 확장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그때는 얼마 있었는데 근데 막 이렇게 계속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야. 그게 의미가 있어요? 현재 지금 얼마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갑을 딱 꺼내서 지금 얼마 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의미합니다.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 여기에서 경영 성과는 얼마 버니, 얼마 버니 이런 의미예요. 경영 성과가 의미가 있으려면 다시 일정 기간이라는 수요가 달라붙어야 돼. 그래야 얼마 버니가 의미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다시 그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친구야, 너 얼마 버니? 라고 하니까 친구가 50만 원 번대요. 저는 한 달에 100만 원 벌거든요. 그러면 제가 더 많이 버는 거죠.
제가 더 많이 버니까 친구 만날 때마다 밥 사고 술 사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술자리에서 제가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술이 취해서 아니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근데 뭐 교통비 쓰고 뭐 옷 사 입고 하니까 매달 적자다. 야 너는 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생활이 가능하니? 라고 하니까 친구가 얘기하기를 무슨 소리야? 나 시간당 50만 원 버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많이 버는 거야? 아니면 친구가 많이 버는 거야? 친구가 훨씬 많이 버는 거잖아요. 왜 사주고 있었을까? 일정 기간 이게 없어서 이걸 안 물어봐서 이런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얼마 버니가 의미가 있으려면 일정 기간이 달라붙어야 돼. 1시간당 얼마 버니? 그러면 시급이 되는 거고 일주일간 얼마 버니? 그러면 주급이 되는 거고 한 달간 얼마 버니? 그러면 월급이 되는 거고 1년간 얼마 버니? 그러면 연봉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얼마 버니는 일정 기간이 달라붙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게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의 재무 상태를 의미한다. OX, X. 손익계산서는 일정 시점의 경영 성과를 의미한다. OX, X. 이렇게 앞에 달라붙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주요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죠. 회계는 정보 전달하는 거예요. 정보 이용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다? 이 두 가지 얼마 있니와 얼마 버니. 여러분도 처음 만나는 사람 딱 보면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얼마 있니와 얼마 버니. 그러니까 외모 본 다음에 그 이후에 얼마 벌까? 얼마 있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닌가? 하여튼 세 번째는 현금 흐름표. 현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가 현금 흐름표가 되는데 이 현금 흐름표는 영업 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 그리고 투자 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 재무 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 이렇게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게 현금 흐름표가 되어집니다. 자본이 뭐냐면 자본은 우리 회사 주주의 몫이에요. 주주의 몫. 이게 자본이죠. 장사 미천을 댄 주주가 어떻게 이제 주주의 몫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이를 표시하는 게 자본 변동표가 됩니다. 그 밑에 주석은 보충 설명하고자 하는 단어의 기호를 표시해요. 만약에 여기다가 일정 기간 여기다가 주석 1 이렇게 기호를 표시하고 맨 마지막에 주석 1 해서 보충 설명이 이루어지는 거. 우리 기업의 일정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지는 게 주석이고요. 반면에 주기도 있어요. 주기는 보충 설명하고자 하는 단어 밑에 가로를 넣어서 이렇게 간단히 표시하는 게 이게 주기죠. 주석까지는 재무제표에 포함이 되어지지만 주기는 재무제표에 포함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명,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회계기간. 그러니까 여기 회계기간이 시간적 범위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시간적 범위를 회계기간이라 하는데 뒤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는 거고 일정 기간이 바로 이 회계기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회계기간의 마지막 날, 보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바로 보고기간 종료일이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얼마인지를 보고하는 거죠. 여기에서 일정 시점이 바로 보고기간 종료일,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표시해야 되고 당연히 기업명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고통화, 해당 금액 단위, 이거를 각 재무제표 명칭과 함께 기재하시면 돼. 예를 들어서 재무상태표를 BS라고 할게요. 재무상태표 이렇게 보고할 때 먼저 왼쪽에 회사명 이렇게 적고 그리고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그러면 보고기간 종료일은 12월 31일이 되어지는 거죠. 우측 상단의 단위는 원이고
금액 단위가 뭐 1원이다 또는 100만 원이다 이렇게 적는 거야. 100만 원. 삼성전자 등 상장 기업은 일반적으로 금액 단위가 100만 원이에요. 즉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금액 단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1이라고 적는 건 1원이 아니고 뭐다? 100만 원이 되는 거지. 금액 단위가 거래 단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1원으로 보고하는 게 아니고 100만 원 단위로 보고도 가능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재무제표에는 주기, 시산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포함하지 않는다. 주기는 배웠고요. 시산표 등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 회계는 논리적인 학문이에요. 뒤에 있는 걸 알아야 앞에 있는 게 이해가 가능할 때 있어. 당연히 뒤에 있는 거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거 정확히 알아야 되겠지.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1 해독하면서 모든 걸 100% 다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회독, 2회독, 3회독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시산표 등 나중에 배우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재를 보시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재무 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다. 재무제표 맞죠?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맞고 현금 흐름표 일정 기간 동안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나누어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관한 정보가 제공이 되어지는 거고 자본 변동표는 일정 기간 동안 소유주, 주주, 기업주, 주주의 투자 그리고 이익 분배, 배당 받는 거 얼만큼 투자했고 얼만큼 배당 받았는지에 관한 정보가 제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추석은 재무제표의 해당 과목 또는 금액에 뭘 붙이는 거예요? 기호를 붙이고 별지에 그 내용을 간결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주기는 해당 과목 다음에 간단한 자구 또는 숫자로 가로 안에 표시하는 게 이게 주기예요. 재무제표 아니죠? 이익잉여금은 열심히 일해서 남긴 돈, 땀 흘려 남긴 돈이 이익이고 이익잉여금 어떻게 뭐 처분했는지 이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시산표, 제조원가 명세서 이는 원가에서 여기는 결산에서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의 종류에서 이 5가지만 기억하시고 이걸 뺀 나머지는 재무제표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우리 시험에 다음 중 재무제표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방금 배웠으니까 다음 중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1번 재무상태표, 2번 손익계산서, 3번 주석, 4번 주기. 답 몇 번? 답 4번 주기. 이거 틀리신 분은 정말 자기 죽이고 싶을 거야. 얼마나 창피하겠어. 이렇게 쉬운데. 그렇죠? 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재무제표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장기업과 금융기관, 일반 기업 중 원하는 기업은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뭐 중요한 게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기준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KIFRS. 두 번째가 일반 기업회계 기준. 세 번째가 중소기업 회계 처리 기준. 이렇게 중소기업 특례 기준 등이 있어요. KIFRS는 국제 회계 기준이니까 여기는 뭐 상장기업, 유가증권 시장에 뭐 코스피, 코스닥 이런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따라야 하는 기준이고 또 금융기관도 KIFRS에 따라서 작성해야 돼. 왜 그럴까? 그러니까 금융기관 상장기업은 KIFRS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시면 돼요. 왜 그럴까? 상장기업 등은 정보 이용자가 국내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국외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통용된 기준에 의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일반 기업회 기준과 중소기업 회계 처리 특례 기준 여기는 정보 이용자가 국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둘로 나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자산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회계사한테 회계 감사 받아야 돼요. 해당 재무제표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되었는지 작성되지 않았는지 믿을 만한 재무제표인지 아닌지 회계사에 의한테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받는 기업, 감사 대상 기업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는 거고, 그리고 감사받는 기업이 아니야. 규모가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중소기업일 때에는 중소기업 회계 처리 특례 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기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생주의 회계 중요하고 또 설명드릴 게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